자, 문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조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 우국충절2라고 하는 이 영역의 작품들의 작가들 한번 보세요. 유흥부, 성산문, 이계, 원호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유정난. 그죠? 자, 조카를 치고 어린 조카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됐던 누구예요? 수양대군 세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사육신과 생육신의 그 남아있는 시들, 우국충절과 관련된 시들을 우선 먼저 네 작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사육신이죠. 유흥부.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소리가 쳤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져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낙낙장송 소나무다 했을 때 보통 소나무를 뭘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선비의 지주와 절개였죠. 근데 여기서는요. 낙낙장송이 그런 어떤 지주와 절개를 가진 이 조정의 중신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중신들이 다 기울어져 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지금 위에서? 바람과 눈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의 의미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라는 거죠. 네. 자, 간밤에 불던 바람도 세모, 눈소리도 세모. 그럼 이때 바람은 말 그대로 계유정난을 바람에다가 빗댄 거고요. 자, 그리고 눈소리는요. 그 계유정난을 일으킨 그 수양대군의 횡포를 가리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져 간대요. 낙낙장송은 지금 조정의 중시를 가리킨다라고 했었고요. 이런 조정의 중신들도 다 쓰러져 가는데 하물며 못다 핀 꽃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어리고 여린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신까지는 안 되는 젊은 선비들, 젊은 학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젊은 학사를 의미한다면 지금 이 세태가 참 불안하구나. 이런 계유정난 때문에 우리 같은 중신들도 쓰러져 가는데 그런 어린 젊은 선비들과 학사들은 어찌하겠는가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요. 대놓고 계유정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조정의 중신, 젊은 학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다 빗댔죠. 다 돌려 표현했죠. 바람과 눈소리와 낙낙장송과 못다 핀 꽃으로.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우회적이다. 혹은 우의적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회적이다, 우의적이다. 우회적이다, 우의적이다. 자, 필기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재미도 하는 것인가? 피로게 푸색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났는데? 자, 중요한 건 포인트 여기. 수양산이 두 가지를 가리켜요. 첫 번째는요. 수양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수양대군.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중국에 수양산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산. 자,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개념이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의법.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이제가 누구냐? 백이와 숙제예요. 백이와 숙제. 백이와 숙제는요. 그 옛날 중국의 은나라에 이제 충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둘 다 그 은나라 왕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제 숙제가 동생, 백이가 형인데요. 서로 왕위를 너 해라 서로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 갑자기 쳐들어와서 주나라를 땅 하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은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다른 나라 두 명의 임금 섬길 수 없다. 다른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수양산 들어가서 살겠다.
수양산으로 숨어들어서 살면서 거기에서요 불러도 나오지 않고 그 산에서 막 자라는 고사리나 캐먹다가 아사해서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은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 백의와 숙제 하면은 뭐의 상징이 되느냐?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돼요. 자, 당연히 그럼 이 대상들은요 어느 문헌에 나와도 예찬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지조와 절개를 가진 인물들이니까 자 예찬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독특하게 여기서는 뭐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의 숙제를요 탓하겠대요. 한탄하겠대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지니는 이 관점과 상반된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거 내용에서 갑자기 중국에 관련된 옛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내가 하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다 이런 걸 갖다가 고사 인용이라고 해요. 고사 인용. 고사인요. 자, 그럼 가십시다.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의와 숙제를 떠올리고 그들을 한탄했대요. 줄여 죽을 찐들 줄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배고픈 거, 그러니까 굶는 거를 갖다가 자 굶주리다라고 하죠. 굶주리다라는 말은 원래 그냥 굶주리다가 아니라 굶다와 줄이다가 합쳐진 거예요. 줄이다, 굶고 있다, 줄이다. 줄여 죽을 찐들, 배고파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고사리를 캐 먹은 것인가? 비록의 푸셋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났는데 아무리 푸셋 것이라고 해도 그 누구 땅에 났는데 이미 주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주나라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목적은 백의와 숙제를 탓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야 나 같았으면 그것도 안 먹었어. 즉 내가 더 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그들보다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보시면은요. 이 시의 목적은 백의 숙제를 한탄하기보다는 나의 뛰어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표현기법 중요한 것은 수양산 중의법. 백의 숙제 이야기 끌고 들어왔으니까 고사인용. 자, 줄여 죽을 찐들 재미를 하는 것인가? 비록의 푸셋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났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어 해석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 땅에 났더냐?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그거 누구 땅에 났니? 그럼 주나라 땅에서 났잖아. 자, 물어보는 형식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자 했던 거죠.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설의법. 설의법. 역시 성산문이죠. 네, 사역신에 해당되는 성산문. 자, 두 가지 표현기법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설의법까지 총 3개. 그 다음에 네, 요 시가 이제 등장을 해서요.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 일반적 사람들이 대상을 대하는 이 관점과는 상반된 관점으로 대상을 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시가 나오고 나서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러니까 답장 같은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백의 숙제를 탓하지 마라. 그들이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했겠느냐? 물성이 굽은 줄을 보고 그것을 애달파해서 슬퍼해서 펴보려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고사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꼬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가 먹으려고 했겠니? 그냥 이렇게 펴보려고. 펴보려고 한 거야. 그런 시도 답가로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지금 웃기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이런 시가 등장했을 때 문제가 뭐라고 나오겠어요? 동일한 대상을 상반된 관점으로 표현하였다. 라고 나오겠죠. 여기서는 백의 숙제를 한탄하고 거기서는 백의 숙제 탓하지 마. 역시 우리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예찬하는 대상이야. 그러니 동일한 대상을 상반된 태도로 바라본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시 한번 볼게요. 자, 역시 이 시도 기출에 나왔었고요. 당연히 물어볼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느냐? 촉불 물어보는 거죠. 촉불. 그럼 내용 보세요. 방 안에 켰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건데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육신의 한 명인 이기가 썼는데요. 자, 촛불을 보고 우리가 초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불이 타오르면은 옆에 천농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심지는 계속 타들어가죠. 이걸 갖다가 보면서 아, 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구나, 속이 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속다는 줄 모르는구나. 자, 본인이 기분이 좋았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썸을 타고 있는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촛불이 이렇게 막 켜지고 있으면 아, 은은해. 아, 역시 분위기 좋아 했겠죠. 근데 내가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슬프고 비참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촛불이 켜졌을 때 너도 우는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일방적으로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에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냈죠. 자, 나의 감정을 투영시켰죠. 그러면 촛불이 뭐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대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실렸었어요. 자, 감정이입의 대상물. 감정이입의 대상.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슬프고 내가 비참하다라고 느끼니까 이 촛불을 너도 울고 있구나, 너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갖다가 감정이입이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의인법이라고 나와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왜냐면 이별했다, 눈물 떨구고 있다, 속 타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의인법이 쓰인 대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감정이입의 대상, 의인법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호. 원호라는 사람은 이제 사육신은 아니고요. 이 생육신인데요. 이 사람들도 뭐 사육신 못지않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시국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니면은 이 단종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실제로 그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갔죠. 강원도 영월에 가 있을 때 원호가 거기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이 단종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밑에 쪽에, 즉 이 단종이 계시는 곳 아래쪽에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아래쪽에 움막을 짚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 나날들을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이 생육신입니다. 자, 근데요.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단종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 사람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물이 하나 흐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봤더니 여울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마치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간밤에 울던 여울물이 슬피 울면서 지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님이 울어서 보내셨도다. 자,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놀러로 온 거였다면 여울물은요 그냥 나의 이 물놀이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이 단종의 상황을 생각하면 딱 하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울물을 봐도 아 너도 울면서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에서 딱 하나 물어보면 이거예요. 여울, 감정이입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서 보내셨도다. 저 물을 거슬리 흘리고저 나도 울어내리라. 내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저 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게 할 수 있다면 나도 울어내리라. 나도 울면서 지내리라. 즉 나도 함께 슬퍼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하나 중요한 거 여훌.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 네, 우리 총 4개 봤죠? 정리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 작품 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해와 감상의 키워드요.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봤던 간밤에 부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밑줄 좀 그을게요. 첫 번째 줄에 쭉 밑줄. 계유정란을 은유적, 우의적 수법을 사용하여 풍자. 자 그리고 또 밑줄이요. 세 번째 줄에 간접적으로 세조의 횡포를 비판. 간접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돌려서 표현했다. 우회적이다. 우의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세요. 수양산 바라보며 여기서 백이숙제 끌어당겼다, 끌어냈다라고 했었죠. 옛 이야기를 활용했죠. 고사 인용이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줄.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활용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줄에도 밑줄이요. 백이와 숙제에 대한 인식을 뒤집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예찬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여기서는요 비난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뒤집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었죠. 여기도 밑줄. 단종을 향한 자신의 절개를 부각시키는 거.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 안에 켰는 촛불. 얘는요. 자, 밑줄 그을까요? 단종과 이별하는 절절한 슬픔을 촛불에 이입.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 에빗줄. 여울에 자신의 슬픈 감정을 의탁하여 감정이입의 방법. 자, 감정이입이 쓰이면 다른 말로 나의 감정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에서 투영시켰다.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탁하였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 투영시켰다, 의탁하였다. 투영시켰다, 의탁하였다. 자, 이렇게 4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호한정 풍류로 가십시다. 자, 우리 요 작품에요. 별표. 제가 시조를 쭉 정리하다가 유난히 이건 중요합니다. 별표라고 한다는 건 중요한 표현 기법이 여러 개가 쓰였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또 물어볼 수 있는 시들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일제라고 했을 때 이화 무슨 꽃이요? 백꽃. 그렇죠. 백꽃. 제가 다른 꽃은 설명하지 않아요. 백꽃은 잠깐 보면은요. 네. 요거 무슨 자라고요? 벼화. 벼화자인데요. 부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벼화에다가 칼도를 붙여요. 그러면은 벼를 칼로 베어서 우리의 의식주, 그중에 식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아이죠. 그래서 벼화에다가 칼도 붙이면 이롤리가 돼요. 이롤리자. 근데 이 이롤리자에다가 아래에다가 나무 목자를 붙이면요. 이론나무란 소리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배즙을 하나 먹고 왔어요. 이 배가 맛있기도 하지만요. 감기에도 좋고 천식에도 좋고 특히나 목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론나무다. 배리자예요. 배리자. 자, 그럼 보세요. 꽃들. 꽃 중에서도요. 이화, 도화, 행화 같이 백꽃, 뭐 복숭아꽃, 살구꽃 같이 나중에 맛있는 게 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소중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의 꽃이 핀다. 그러면 우리가 계절적 배경을 봄으로 잡으셔야 돼요. 봄으로.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 작품을 툭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시어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어디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놓고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계절에만 보이는 상징적인 시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화도 그렇고요. 도화도 그렇고요. 행화도 그렇고요. 나중에 열매 매달리는 그 과실의 꽃들은 전부 다 봄. 호박도 그렇잖아요.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다가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여린 꽃잎은 견디지 못하고 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시들어버리죠. 다 떨어지고 나면은요. 꽃대공이 남아요. 그럼 줄기가 매달려 있으니 계속 영양가는 가니까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이 열리는 나무의 꽃들, 백꽃, 뭐 살구꽃, 뭐 그 도화, 복숭아꽃 전부 다 봄. 봄의 계절감. 그 다음에 백꽃 무슨 색깔이요? 흰색. 자, 그럼 보세요. 얘도 흰색이에요. 월백, 달이 하얗대요. 얘도 무슨 색이요? 흰색이죠. 은한. 자, 은하는 우리가 은하수를 은한이라고 해요. 근데 은하는 그럼 무슨 색깔입니까? 그럼 은색이요. 이런 거 없어요. 자, 고전 시가에서요. 달 뜬 거랑 별은요. 전부 다 백색의 색채 이미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백꽃, 월백, 은한 전부 다 무슨 색깔이요? 흰색, 백색. 그래서 백색의 색채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이 나왔잖아요. 색채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각적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시각적 감각 이미지가 되죠. 시각. 자, 백꽃이 피고요. 달이 하얗게 뜨고요. 은하수가 펼쳐진 삼경인제라고 했을 때 삼경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시에서 되게 자주 보이실 거예요. 삼경이 뭐냐면요. 시간을 세는 단위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이죠. 옛날에는 12개로 셌었어요. 즉 2시간을 하나의 경으로 따졌었어요. 근데 자, 이건 쓰실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한테 시간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1경이 몇 시냐면요. 그 저녁 7시부터 밤 9시예요. 그리고 9시부터 11시가 2경, 11시부터 새벽 1시가 바로 3경이에요. 우리 11시부터 1시까지 뭐예요? 자요?
정말? 너무 바른 생활하는데? 보통 이때 우리 해커스에서 공부하다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야식을 먹어볼까 이렇게 교촌치킨에서 이렇게 허니콤보 시켜 먹을 그 시간 아니에요? 이때? 원래 모든 음식은 12시 딱 넘어가면 그 맛이 한 2.5배 더 커지지 않아요? 아침에 이렇게 붓고. 그죠? 네. 삼경. 근데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인데요. 옛날 이 시대의 삼경은 굉장히 깊은 밤이에요. 왜냐면 뭐 호롱불을 키워서 뭐 바느질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호롱불 기름도 비싼데 해지면 자는 거예요. 6시, 7시, 8시면 자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박일로가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소가 없었고 소 빌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초경도 거인데 어찌 오셨는고 이렇게 물어봐요. 초경이면 일경이거든요. 일경이면 몇 시라고요? 7시부터 9시죠? 우리 7시부터 9시면 뭐예요? 이거 한잔 할 때잖아요, 딱. 그죠? 한참 놀 때예요. 근데 왜 이 오밤중에 오셨는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잘 시간이니까. 잘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이때 자가지고 이때면은 보통 우리는 깨어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3시, 4시에 일어나요. 첫 닭이 올 때가 그 시간이에요. 우리처럼 6시, 7시가 아니라 3시, 4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은 오늘날로 따지면 딱 그 꿀잠 자고 있을 그 렘 수면에 빠져 있을 그 시간. 한 4시? 5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삼경이 그러면 등장하면 뭐가 중요한가요? 시 속에서 삼경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 그 시간까지 못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삼경이 등장하면요. 이 사람이 이 시 내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시적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삼경 나오면. 삼경. 보통 어떨 때 나오겠어요? 이별해서 님이 그리워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이럴 때 꼭 삼경이 나와요. 무언가 고민과 근심거리가 많을 때 삼경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삼경이 등장을 하면 해석을 뭘로 하느냐? 밤 뭐 몇 시부터 몇 시 이걸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깊은 밤. 깊은 밤. 자, 깊은 밤으로 해석.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즉 이 사람은요. 이 깊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꽃도 피어있고 달도 떠있고 은하수가 쫙 펼쳐진. 정말 경치가 이쁘겠죠. 근데 그런 때에 일지춘심을 자규야 하려마는 했을 때 일지를 보시면 지자가 자 나무 목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죠. 가지. 근데 일지춘심 나뭇가지 하나의 봄의 마음 이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왜 봄 탄다고 하죠.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왜 봄 되면 괜히 울적해지고 괜히 사람이 좀 다운되고 막 울고 싶어지고 막 이런 거. 그죠? 봄 타는 거예요. 봄 타는 것 때문에 이 오밤중까지 잠을 못 자면서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일지춘심 나뭇가지 하나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 즉 이 봄 타는 이 마음을 봄을 타는 이 애상감을 자규야 알려마는 했을 때 우리 자규 배웠었죠. 자규 뭐의 정서라고요? 한의 상징이고 애상적 정서라고 했었죠. 자, 내가 잠이 안 와서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봄 때문에 이런 울적울적한 이런 마음을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규! 그러면 저 자규가 알까? 설마 애가 이렇게 울진 않겠죠? 자규! 그러면 저놈은 내 마음을 알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규는 내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감각적 이미지가 뭐가 돼요?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저 자규가 알냐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자, 다정은요. 해석 그대로 하면은 다정 마늘 따의 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요. 감성이 풍부한 것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매끄러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시조는 다 제목이 없죠. 전부 다 그 시조라고 말할 때 앞구절 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 시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얘는 특별히 제목이 있어요. 자, 다정가. 자, 요거는요. 이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정가라고 불립니다. 다정가. 자, 그러면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드러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는 초장에서는 시각적 이미지, 중장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애상적 정서를 드러냈다가 되는 거죠. 자, 잊지 마시고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는요. 이화. 자, 그리고 이화, 월백, 은하수 무슨 색채 이미지라고요? 백색의 색채 이미지. 자, 물어볼 거 많습니다. 계절적 소재, 색채 이미지, 다양한 감각, 그리고 나타나는 정서, 이름, 다정각까지 꼭 별표를 해놓고 복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왔던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옌가 하노라. 자, 두류산 이꼴 지리산. 두류산이 지리산인지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요. 왜냐? 얼마 전에 치러진 서울시 문제에 정말 그지 같은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가노라 삼각사나 밑줄 그어놓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인왕산이다. 이게 선지 1번이었어요. 어이가 없죠. 우리가 그 산이 인왕산인지 삼각산인지 북한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서울시 문제는 그렇게 지역적인 것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자, 두류산, 이꼴, 지리산. 양단수는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물갈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산에 그 양단수 두 갈래로 나눠지는 그 물을 얘 듣고 이제 보니, 얘 듣고 이제 봤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요, 야, 거기 풍경이 죽여. 듣기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본 거죠. 직접 가서 봤더니 도왔던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자, 도화. 도화는 무슨 꽃? 복숭아꽃. 이 풍경이 바다도 참 멋있지만 호수나 강도 참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어느 시간대에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절경이 펼쳐져요. 제가 지금 사는 곳 주변에서도 이제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새벽에 가면은요. 야, 여기 진짜 신선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물 한 개가 끼면 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물 위로 약간 구름 같은 것이 쫙 깔려요. 그러면 와, 이거 정말 신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야. 되게 신비로워. 그리고 낮에 가면은요, 물이 잔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산영이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거 좀 산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솟아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비춰져서 거울처럼 보여요. 잔잔해서. 그래서 이런 풍경을 보면은 와, 거울 같다. 정말 멋있다. 그럼 이때 꼭 이렇게 오리 한 마리 이렇게 가고. 그쵸? 진짜 절경이다. 이 사람도 지금 그 지리산에 그 흘러가는 그 물 양단수에서 도화까지 꽃잎까지 동동동동 떠내려오는데 산에 그림자가 잠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여긴 것 같아. 자, 무릉 이꼴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 근데 무릉도원은 자, 우리나라 그 시 속에서 유불도 세 가지 사상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릉도원은 도교 사상에서의 가장 이상적 공간이에요. 이 무릉도원에 누가 산다? 신선이 산다. 신선 우리 최근에도 신선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죠. 김수현 별그대 보시면요, 그 김수현이 딱 신선이에요. 왜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인과 선인을 합쳐서 신선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신선들이 사는 그 무릉도원을 왜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느냐? 단서가 이거예요. 도화. 그 신선들이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애초부터 그런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신선들이 사는 그 무릉도원에 천도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은 그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대요. 아니, 왜 그래서 그 열매 따먹어 버리는 바람에 혼나서 쫓겨다니는 애 누구예요? 손오공.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릉도원을 떠올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절경이라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떠내려오는 게 도화였거든요. 복숭아 꽃잎이겠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 꽃잎을 보면서 저 위쪽에 그 천도복숭아 나무 있는 거 아니야? 경치도 아름답고 도화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가 있는 사상이 무엇이다? 그렇죠. 도교 사상.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표현 기법이 있어요. 무릉이 어디냐? 야, 나는 여긴 것 같아.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죠.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자문자답이라고 해요. 자문자답. 자문자답. 그리고요, 또 하나. 표현 기법으로 물어본다면은 문답법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문답법. 문답법.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와 무릉을 통해서 무릉도원 도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자문자답과 문답법이 쓰였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혼의 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말 없는 청산, 태 없는 유수, 갑 없는 청풍, 임자 없는 명월 나왔을 때 자, 청산, 청풍, 그리고 유수, 흐르는 물, 명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가리키는 아이들이죠? 자연을 가리키는 아이들이죠. 자연 속의 하나의 소재들이잖아요. 이 청산, 흐르는 물, 청풍, 명월. 근데 이 자연물들은요. 전부 다 말도 없고요. 태, 형태도 없고요. 값으로 매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임자, 소유자도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서의 세모는요. 전부 다 이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 그러면 이 세모와 상반되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동그라미는 전부 다 무슨 적 가치요? 자연적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자연적 가치. 자, 그러면은요. 요 둘이 뭘 이뤄요? 대조를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는 이제 표현 기법이 뭐뭐뭐가 쓰였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말 없는 청산이요. 딱 여기만 봤을 때 무슨 법? 그렇죠. 청산이 말이 없대잖아요. 말이 없다. 말수가 없다. 자, 의인법. 의인법.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을 하나씩 나열했어요.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나열했어요. 자, 나열하면 무슨 법? 열거법. 그렇죠? 열거법. 그리고 말 없는 청산, 태 없는 유수, 갑 없는 청풍, 임자 없는 명월 다 짝짓고 있죠. 자, 짝지어서 서술하는 거 대구법. 대구법.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주지만은요.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걸 풀어서 내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씩 나열하여 표현하고 있다. 라던가 혹은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서술하였다. 라던가 혹은 유사한 구절을 짝을 지어서 서술하였다. 라던가 그러니 제가 이렇게 용어로서 정리해서 써드려도 여러분은 이게 뭘 가리키는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기초 이론을 그래서 듣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탄탄하게 다지셔야 이렇게 필기한 것들을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해가 가요. 자, 되셨죠?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 가치, 세속적 가치가 없는 이런 자연 속에서 나는 병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어. 자, 자연 친화죠?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하나 더 있네요. 10년을 경영하여. 자, 우리 이 시에도요. 별표. 이 시 이미 한 2번 이상 나왔어요. 자주 나왔어요. 근데 얘도 워낙에 중요한 표현 기법이 좀 많아요. 자, 보십시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자, 열심히 살았고요. 이제 초가집을 좀 지었대요. 초려 삼간, 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간은 순 우리말이고요. 오늘날의 칸이에요. 칸. 그럼 초가집 3칸짜리.
한 34평? 제발 웃어요, 그냥. 웃으라고요. 피식. 저한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쪽지 주세요.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 사실 엄청 웃긴데 옆에 사람들이 안 웃어서 못 웃고 있어요. 웃어요, 그냥. 뭐야, 34평. 하지 마시고 크게 웃어요. 초려삼간. 자, 송순이에요. 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가집을 짓고 산대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반인데 양반 사대부인데 마치 평민들 사는 삶을, 그런 가난하고 누추한 삶을 따라 살면서 평민 코스프레 하는 거 나오면 뭐라고요? 안빈낙도예요. 안빈낙도. 양반인데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 푼나물 먹고 있고요. 양반인데 맑은 청주가 아니라 탁주,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 먹고 있고요. 양반인데 기와집이 아니라 이런 초가집에 살고 있다. 그럼 전부 다 안빈낙도예요. 자, 여기 안빈낙도.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제가 웬만하면 그림을 잘 안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그릴게요. 제 그림 실력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멈췄거든요. 얘 뭘까요? 그럼 얘는 뭘까요? 초가집 맞아요. 예, 기영이 할아버지 아니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세대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기영이 할아버지 하니까 딱 알아듣잖아요. 깜장 고무신. 그쵸?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20대 초반. 네.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요. 깜장 고무신이라고 이상하게 머리 삐죽삐죽하는 애 기영이 나와요. 할아버지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아무튼 이게 초가집이에요. 박도 이렇게 한둘 이렇게. 아이, 괜히 그렸다. 자, 방 3칸짜리예요. 근데 이제 하나 들어가서 살아요. 나 한 칸. 자, 내가 살아요. 달 한 칸. 달도 한 칸 줬어요. 청풍 한 칸. 어우, 새 다 줬네. 자, 다 채웠어요. 근데 아차, 강사는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래서 강과 산은요, 뒤에다가 산 이렇게 주고요, 강 이렇게 흐르고요. 그래서 둘러뒀대요. 참 그림의 수준이 보이죠. 산은 무조건 2개. 여기서 해 그리면 어디 그려야 돼요? 그죠, 이거예요. 왜요? 텔레토비에서 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네, 해 이렇게 웃는 얼굴 해. 네. 자, 그럼 보시면은요, 강산은 둘러뒀대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둘러둔 거예요. 그럼 강산은 뭐에다 빗댔느냐? 강산은요, 병풍에다가 빗댄 거예요. 병풍. 그리고 나랑 달이랑 청풍이랑 방을 한 칸 한 칸 한 칸 나눠 쓰는 사이처럼 표현했죠. 자연과 내가 한 집에서 어우러져 있는 거죠. 자연과 내가 어우러진다. 4글자로 뭐라고요? 무라일체. 무라일체. 자, 요거 적어주셔야 돼요. 무라일체. 그리고 또 하나, 물심일여. 무라일체, 물심일여. 우리가 자연친화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라일체, 물심일여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는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연친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전부 다 자연친화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속세에 살면서 나 자연 가서 살고 싶어. 이것도 자연을 친하게 느끼는 마음이니까 자연친화로 다 볼 수 있어요.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이 너무 좋아. 이것도 자연친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라일체 물심이려는요. 물자가 외물을 말해요. 외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제외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연 속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외물은 자연이에요. 자연과 나 아짜요. 내가 하나가 되었다. 자연과 마음이 일려 하나와 같다. 즉 자연과 내가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전부 다 무라일체 물심이래요. 참고로 자연물을 벗삼는다, 친구 삼는다 이런 구절 자주 등장해요. 백구야 나디 마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하니? 야, 내가 네 친구 줄 어떻게 알고 가버리니? 자, 자연물을 벗삼았죠. 그럼 전부 다 자연물과 어우러지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무라일체, 물심이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요, 나랑 이런 자연물들이랑 방을 나눠 쓰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연과 내가 어우러진다, 무라일체, 물심이려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어요. 2번째 줄에 무라일체, 물심이려 중장에, 그리고 3번째에 병풍에다가 빗댔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방이 3칸짜리가 있는데 내가 한 칸 쉬고 있고 달 한 칸, 청풍 한 칸 이렇게 봤다면 집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집을 크게 보여주겠죠. 근데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해서 강과 산을 둘러두고 이 전체를 보여주려면 카메라가 최대한 뒤로 가서 넓은 광경을 전부 다 조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가깝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은 근경인 거고요. 그리고 종장으로 내려가면 이제 원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물어볼 만한 거 많죠? 안빈낙도 나오고요. 물화일체 물심이려 나오고요. 자, 병풍에 빗댔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까지도 충분히 중요하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뒷부분에 또 키워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이화의 월백하고 먼저 보시면은요. 자, 요거 동그라미 치십시다. 다정가. 이름 꼭 알아두십시다. 다정가. 그리고요. 이 밑에 칸 보시면 이화, 월백, 은한 전부 다 시간적 배경인 봄밤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시각적 이미지죠. 요거 3개 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시면은요. 삼경과 자규가 애상적인 정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때 청각인 거는 자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각도 드러나고 청각도 드러나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자, 2번째 줄. 여기 보십시다. 자, 3번째 줄의 끝부분부터 밑줄이요. 아름다운 자연을 예찰하면서 야, 여기가 무릉인 것 같아 했잖아요. 자연을 예찰하면서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여기까지 밑줄. 자, 3번째요.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 태, 갑, 임자, 자연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 인위적 가치죠. 이꼴 세속적 가치예요. 세속적 가치. 그리고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연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 둘은 대조를 이룬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자, 마지막 10년을 경영하여 여기에서는요. 자, 2번째 줄 밑줄 그을까요? 달과 청풍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파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줄에 뭐라고요? 물화일체. 자, 그리고요. 4번째 줄도 밑줄이요.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참신한 발상. 그래서 비유적인 병풍으로서 비유했다. 강산을.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또 쉬는 시간 잠깐 갖고요. 마지막 시간 문학 작품 또 이어갈게요.